2015년 3월 23일 새벽 3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발레오의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아직 쌀쌀한 새벽 공기가 내려앉은 시간. 에런 퀸과 여자친구 데니스 허스킨스는 안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근데 캄캄한 침실 안으로 갑자기 눈을 찌르는 듯한 강한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놀라서 눈을 뜬 에런 앞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잠수복을 입은 복면개안이 서 있었어요. 괴안의 손에는 뭔가 들려 있었고 붉은 레이저 포인터가 에런과 데니스의 얼굴을 번갈아서 겨누고 있었죠.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건 진짜 총이 아니라 검게 칠한 장난감 물총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잠에서 깬 데다가 어둠과 공포에 짓눌린 상황에서 그걸 장난감이라고 의심할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범인은 피해자들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기괴한 장치를 하나 더 준비했어요. 바로 녹음 테이프였습니다. 그는 기계적인 목소리와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가 섞인 오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허공을 향해 계속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돈만 밝히는 전문가 집단이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 거대한 범죄 조직원들이 숨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반항하면 전기 충격을 가하겠다는 협박까지 이어지자 두 사람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곧 차갑고 거친 케이블 타이가 에런의 손목과 발목을 묶었죠. 범인은 두 사람의 눈에 안쪽을 까맣게 칠한 수영 고글까지 씌웠습니다. 이제 들리는 건 범인의 차분하고 지적인 목소리, 그리고 정체 모를 발자국 소리뿐이었죠. 그 완벽한 어둠 속에서 범인은 데니스를 차 트렁크에 강제로 밀어넣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에런이 가까스로 결박을 풀고 경찰에 신고한 건 그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납치가 됐고 본인은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서 그녀를 찾아줄 거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에런에게 진짜 지옥은 경찰서의 차가운 취조실에서 시작됐어요. 발레오 경찰은 에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잠수복을 입은 괴한, 레이저 포인터, 허공을 향한 속삭임, 다국어 음성 테이프. 경찰이 듣기에는 이 모든 진술이 너무 비현실적이었고 마치 할리우드 3류 영화 같다는 이유였죠. 경찰은 여자친구가 납치되어 넋이 나간 에런을 좁은 치조실에 앉혀놓고 무려 18시간 동안 몰아붙였습니다. 피해자를 위로하기는커녕 살인 용의자처럼 압박했어요. 네가 여자친구를 죽여놓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쇼를 하는 거 아니야? 경찰이 신고자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동안 데니스를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허무하게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피말리는 이틀이 지난 3월 25일 아침, 발레오에서 600km나 떨어진 헌팅턴 비치의 낯선 거리에서 납치됐던 데니스가 기적처럼 나타나요. 천만다행으로 풀려난 그녀는 가족과 함께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낯선 오두막에 갇혀 겪었던 성폭행과 감금의 시간을 진술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경찰은 두 사람에게 사과하고 진범을 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어요. 그날 밤 9시 30분, 발레오 경찰국은 수많은 취재진을 불러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생중계 카메라와 플래시 앞에서 경찰 대변인인 케니 파크는 차가운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2015년 미국 사회를 뒤집어 놓는 발표를 합니다. 이 사건은 납치극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꾸며낸 자작극입니다. 소설과 영화로 알려진 나를 찾아줘의 현실판입니다. 이들은 도시 전체에 사과해야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돌아온 피해자에게, 그것도 성폭행 생존자에게 경찰이 공식적으로 사기꾼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 발표는 엄청난 파장을 불렀습니다. SNS와 언론은 데니스를 현실판 곤거리라고 부르면서 조롱하고 사이버 불링을
쏟아냈어요. 관심을 끌려고 자작극을 꾸민 미치광이 취급을 한 거죠. 대중의 비난은 피해자들의 삶을 무너뜨렸죠. 공권력이 피해자들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진짜 범인은 안전한 곳에 숨어서 이 어이없는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보낼 9,000단어짜리의 장문의 이메일을 차분히 타이핑하고 있었죠. 자신이 진짜 범인이라는 걸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체 이 기괴하고 대담한 괴물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그의 이름은 매튜 멀러. 놀랍게도 그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엘리트 변호사였어요. 하지만 이 괴물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따라가 보면 아주 서늘한 진실과 마주하게 돼요. 시간을 1993년으로 돌려볼게요.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의 인근 폴섬 레이크 주립공원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 텐트 안에서 10대 커플이 캠핑을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텐트 문이 거칠게 열리고 어둠 속에서 총을 든 누군가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총구로 두 사람을 위협한 뒤 남자친구를 묶었어요. 그리고 비명을 지르는 10대 여자아이를 텐트 밖으로 끌고 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죠. 이 사건은 오랫동안 미제로 남아있었지만 수십 년이 지난 2024년 멀러가 직접 쓴 자백 진술서를 통해서 진범이 그였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당시 멀러의 나이는 고작 16살이었어요. 어린 시절 통통한 체격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던 조용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10대 때부터 그의 내면에는 타인을 통제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잔혹한 본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6살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소녀는 그 뒤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놀랍게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멀러는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요. 살을 빼고 대학 학비를 벌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군악대에서 트럼펫을 불며 세계를 다녔고 중동 파병 경력과 훈장까지 내세우게 됩니다. 근데 4년 뒤 그는 아주 명예롭게 제대해요. 이유는 자신이 중동 파병 때문에 걸프전 증후군이라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고 호소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훗날 연방법원 재판 과정에서 기막힌 사실이 밝혀져요. 판결문 기록상 멀러는 복무기간 내내 실제 전투 지역에 단 한 번도 투입된 적이 없었습니다. 참전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얻는 트라우마마저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제대 후에 멀러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천재 변호사라는 화려한 가면이 완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버드 시절에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헌신적이고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됐죠. 이민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무료 법률 상담에 열성적이었고 심지어 로스쿨 시절에 다른 학자들과 함께 쓴 논문 중 하나는 성폭력 피해 여성을 구제하는 법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모순이 얼마나 소름 돋는지 2012년의 일화를 한번 볼게요. 실리콘밸리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그는 블랑카라는 엘사바도르 출신의 이민자 여성의 무료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 여성은 고국에서 갱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도망쳐온 생존자였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재판 날짜를 놓친 그녀는 강제 추방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추방되면 다시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가야 했죠. 멀러는 그녀를 돕기 위해서 온라인 청원을 올렸고 무려 11만 8천 명의 서명을 끌어내요. 결국 이민국을 움직여서 그녀의 추방을 막아냈죠. 이 사건으로 유명해진 그는 그의 미국 변호사협회로부터 자랑스러운 타이틀까지 얻게 됩니다. 그는 가장 소외된 이들을 위해 싸우는 테크니컬한 변호사. 언론과 대중은 그를 약자의 편에 선 정의로운 사도라고 믿었어요. 하버드 출신이라는 스펙, 훈장을 받은 해병대 전역자, 억울한 사람을 위해 싸우는 공감 능력.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의 가장 끔찍한 아이러니입니다. 밤에는 텐트에 숨어들어서 10대 소녀를 사냥하고 여성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범죄자가 낮에는 법의 이름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지켜주는 구원자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앞에서는 약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척했고 뒤에서는 약자의 영혼을 파괴하며 희열을 느꼈습니다. 정의의 편에 선 천재 변호사처럼 보였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세상을 통제하겠다는 망상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 망상이 다시 범죄로 터져 나온 건 2009년 가을이었습니다. 2009년 9월에 어느 금요일 자정쯤 펠로엘토 스탠퍼드 대학교 인근의 조용한 고급 주택가였어요. 누군가 아파트 주변을 수상하게 어슬렁거린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죠. 경찰은 어둠 속을 배회하던 남자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자신은 스탠퍼드 대학교에 초빙된 개공 교수이고 근처 친구를 만나러 밤 산책을 나왔을 뿐이라고요. 경찰은 그의 지적이고 당당한 태도에 속아서 그를 그냥 보내줍니다. 며칠 뒤인 9월 29일 마운틴뷰에 사는 27세 여성 집에 한밤중에 괴한이 침입했어요. 침입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에 붙는 검은 스판덱스를 입고 얼굴에 스키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자던 여성을 묶고 안쪽을 까맣게 칠한 수영 고글을 씌워서 앞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감기약인 나이퀴를 억지로 먹여서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었죠. 범인은 피해자의 귓가에서 허공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마치 집안의 조직범죄단이 함께 들어와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중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당신의 신분과 돈을 빼앗고 이제 강간하겠다라고 통보했어요. 피해 여성이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그는 갑자기 행동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강간하려고 했는데 마음을 바꿨습니다. 집 보안이 너무 허술하니까 조심해요. 개를 한 마리 키우는 게 좋겠네요. 끔찍한 일을 피한 건 천만다행이지만 자기 집 안방에 묶인 채 범인에게 보안훈계까지 들어야 했던 피해자는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요? 이건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공포를 끝까지 끌어내고 지배하려는 악질적인 심리게임이었어요. 몇 주 뒤인 10월 18일 같은 수법의 범죄가 또 일어나요. 이번에는 펠로엘토에 사는 32살의 스탠퍼드 대학생의 집이었어요. 검은 스판덱스, 까맣게 칠한 수영고글, 강제로 먹인 나이퀴. 범인은 그녀를 묶고 또 보이지 않는 공범들과 대화하는 척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강간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자 범행을 멈췄어요. 도망치기 전에 911을 누르면 네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협박을 했고 경찰 수사를 헷갈리게 하려고 집 안에 가짜 증거를 심어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집을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범죄 예방 주언을 남겼어요. 남의 집에 침입해서 끔찍한 짓을 저질러 놓고 보안 훈계를 하고 떠난 거예요. 당시 경찰은 매튜 멀러를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과거 멀러가 하버드에서 기획했던 정책 행사에 참석했다는 연결고리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현장 DNA가 멀러와 일치하지 않으면서 결국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법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경찰이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잘 아는 현직 변호사였죠. 이 두 사건의 범인이 그였다는 사실은 15년이 지난 2024년 그의 자백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경찰의 의심을 받으면서 멀러의 정신 상태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직장에서 경찰의 질문을 받은 뒤 그는 펠로엘토 경찰이 중국 정부와 짜고 내 사무실과 차를 도청한다 라는 망상에 빠집니다. 중국 스파이들이 자신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인다고 믿은 거죠. 극도의 공포에 질린 그는 가족한테 나를 찾지 말라 라는 메모가 담긴 USB만 남기고 어머니의 차로 갈아탄 뒤 유타주의 사막으로 도망쳐요.
자이언 국립공원 근처에 텐트를 치고 주변에는 동작 감지 센서와 인계철선 트랩까지 설치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암살하러 올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지만 사막의 낯선 환경과 고립감에 겁을 먹은 그는 결국 이틀 만에 집으로 돌아와요. 이후 그의 망상은 더 기괴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담시티의 배트맨이거나 나쁜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로빈 후드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부유층은 악마 같은 존재들이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라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판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2015년의 발레오 납치 사건, 이른바 현실판 나를 찾아줘 사건이었어요. 2015년 초, 멀런은 캘리포니아 타우호스 근처 어머니 소유의 외딴 통나무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고 밤낮 없이 영화 배트맨 시리즈만 반복해서 봤다고 해요. 이때 그의 정신은 망상의 절정에 달했어요. 그는 동네의 부유한 이웃들이 사실 악마가 빙의된 비밀 결사대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납치해서 몸값을 뜯어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뒤틀린 영웅주의에 빠졌어요. 이 망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잠수복을 준비하고 장난감 물총을 개조하고 손전등과 레이저 포인터로 가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새벽 에런 퀸의 집에 침입해서 데니스 허스킨스를 납치한 거예요. 그는 데니스를 차 트렁크에 싣고 600km 떨어진 타워호수의 통나무 집으로 끌고 갔어요. 그 오두막의 안은 기괴했습니다. 멀러가 훔친 잡동사니, 감시 카메라, 드론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그는 데니스에게 안쪽에 까맣게 칠한 수영고글을 씌워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캄캄한 오두막에서 데니스는 2번이나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멀러가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쓴 심리전은 이전보다 더 악랄했죠.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전문적인 3인조 강도단이라고 속였어요. 방 안에는 미리 녹음해둔 기계음과 발자국 소리 테이프를 틀어놓고 보이지 않는 조직원들과 대화하는 척 연기를 했죠. 우리는 영화 오션스 11처럼 보험 처리될 물건만 노리는 신사적인 범죄 조직이에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문 밖에 흉악한 범죄자들이 우글거린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눈 앞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발자국 소리와 기계음이 계속 들리고 옆에서는 차가운 목소리가 지시를 내립니다. 그 서늘한 오두막에서 며칠을 갇혀 있어야 했던 데니스의 절망은 가늠하기가 어렵죠. 실제로 데니스는 풀려난 뒤에도 오랫동안 멀러에게 진짜 공범이 있다고 믿었고 경찰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극심한 공포에 시달려야 했어요. 근데 사건은 기막힌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틀 뒤 데니스를 풀어준 멀러는 경찰이 이 납치극을 피해자들의 자작극이라고 발표하는 뉴스를 봅니다. 세상이 자신이 만든 공포에 떨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멀러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경찰의 무능함을 비웃고 자신이 진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찰이 이토록 어리석다면 자신은 잡히지 않을 거라는 오만도 얻게 돼요. 그리고 이 사건을 더 악화시킨 도화선이 터지게 돼요. 당시 미국의 유명 방송인 낸시 그레이스가 TV쇼에서 데니스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거예요. 낸시는 카메라 앞에서 이 납치극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가짜라고 소리치고 있다 라면서 피해자를 조롱했습니다. 이 방송을 본 멀러는 분노했어요. 자신의 완벽하고 위대한 범죄가 일개 사기극으로 폄하되는 걸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급기야 그는 언론과 낸시를 향해 데니스가 곤거리 아니라는 걸 증명할 때까지 계속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행을 증명하기 위해서 납치 현장 사진을 찍어서 낸시에게 보내려는 또 다른 납치극을 계획해요. 방송인의 가벼운 조롱 한마디가 범죄자의 뒤틀린 자아를 자극해서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 뻔할 거예요. 데니스를 납치한 지 고작 2주쯤 지났을 때 멀런은 캘리포니아 산 라모네 지역의 한 주택에 또 침입합니다.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던 그는 이번엔 피해자 3명을 집안에 가둬두고 협박했어요. 그리고 수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갈취했죠. 안타까운 건 이 산 라몬 인질극이 9년 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피해자들은 범인의 치밀하고 압도적인 공포에 질려서 보복이 두려워서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어요. 이 추가 범죄 역시 2024년 멀러의 진술서가 공개가 되면서 드러났습니다. 아마 멀러는 타호 호수의 오두막에 앉아서 자신이 세상을 완벽하게 조종하고 있다고 믿었을 거예요. 현직 변호사라서 법의 허점을 알고 언론은 자기 범죄에 휘둘리고 피해자들은 공포에 질려 침묵하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작은 흔적 하나를 남기게 돼요. 2015년 6월 5일 새벽 3시 30분 데니스를 납치한 지 2달여가 지난 시점 멀러는 캘리포니아 더블린에 있는 한 저택에 몰래 들어갑니다. 그가 이 집을 고른 이유는 단순했어요. 도망치기 쉬운 구조였고 이 집 사람들이 자신이 증오하던 1%의 부유층 비밀 결사대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안방으로 들어간 멀러는 자고 있던 부부를 깨워서 침대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당신들 22살짜리 딸을 데리고 있다. 딸은 안전하니 순순히 손을 뒤로 묶어라. 지금까지 그의 범행은 철저한 통제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약을 먹이고 눈을 가리고 가짜 공범이 있는 척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딸을 인질로 잡았다는 말에 분노한 아버지가 결박을 거부하고 곧바로 멀러에게 덤벼든 거예요. 아버지는 몸을 날려서 멀러를 바닥으로 쓰러뜨렸고 화장실로 도망친 아내를 향해서 소리쳤어요. 여보, 당장 총 가져와. 우리 총. 예상치 못한 반격에 멀러는 당황했어요. 가족을 지키려는 아버지와 흉악범 사이에 격렬한 난투가 벌어졌죠. 이 과정에서 멀러는 아버지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고 아버지는 병원에서 머리를 스테이플러로 꿰매야 할 만큼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멀러도 공포에 질렸어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닥치자 결국 허둥지둥 집 밖으로 달아났어요. 여기에서 이 엘리트 범죄자의 우스꽝스러운 실체가 드러납니다. 스스로를 배트맨이자 치밀한 강도단이라고 믿었던 그는 난투극 며칠 뒤인 6월 8일에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요. 나 지금 스타벅스에 있으니까 당장 데리러 와. 그리고 아무 설명도 없이 차를 끌고 타오호스의 통나무 집으로 도망쳤어요. 완벽한 범죄를 꿈꿨다기엔 허술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죠. 게다가 그는 더블린 저택에서 도망치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현장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떨어뜨린 거예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인의 휴대폰을 발견했지만 화면은 잠겨 있었습니다. 이때 담당 수사관 크리스가 기지를 발휘해요. 잠금 화면에서 911 긴급전화를 건 뒤 상황실의 교환원에게 방금 걸려온 발신자 번호를 불러달라고 한 거예요. 복잡한 절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합법적이고 빠르게 범인의 번호를 알아낸 거죠. 이 번호를 넘겨받은 사람이 알라메다 카운티 보안관실의 미스티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정식 형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던 신참 수사관이었어요. 미스티는 휴대폰의 흔적을 집요하게 추적했죠. 그리고 마침내 휴대폰 주인의 은신처가 타오호스의 외딴 통나무집이라는 사실을 찾아내요. 6월 9일 수사팀은 오두막을 급습합니다. 스타벅스에서 차를 타고 도망쳤던 멀러는 거기서 별다른 반항도 못한 채 체포됩니다. 미스티 수사관이 오두막 내부와 근처에 하얀색 포드 머스탱을 뒤지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어요. 차량 GPS에는 데니스가 풀려났던 헌팅턴 비치에 주소가 남아 있었죠. 에런 퀸의 집에서 훔쳐간 노트북도 발견됐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안쪽이 까맣게 칠해진 소형 고글에 데니스의 금발 머리카락 한 가닥이 엉켜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경찰의 비웃음과 대중의 손가락질 속에서 아무도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에런과 데니스에게 이 증거는 기적 같은 동화줄이었어요. 이 휴대폰 하나가 발레우 경찰이 거짓말쟁이라고 낙인 찍었던 두 사람의 인생을 구했습니다. 만약 미스티 수사관의 끈질긴 추적이 없었다면 두 사람은 평생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사람으로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모은 증거들은 FBI로 넘어갔고 7월, 멀런은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완벽했던 엘리트 범죄자가 꼬리를 잡혔으니 이제 죗값을 치르면 될 것 같지만 멀런은 자신이 법을 잘 아는 변호사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법정에서 그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주장하면서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그 싸움은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감옥에 갇힌 뒤에도 그는 재판을 끌기 위해서 국선 변호인을 해고하고 자신이 직접 변호하겠다고 나섰죠. 또 교도소 안에서 구타와 성폭행을 당해서 PTSD가 생겼다면서 동정심을 유발했어요. 수많은 여성의 삶을 짓밟은 흉악범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행세를 한 거예요. 직접 변호를 맡으면 법적으로 에런과 데니스를 증인석에 세워 따져 묻고 압박할 권리도 생깁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이 끔찍한 상황을 막으려고 강하게 항의했어요. 근데 멀런은 집요하게 재판을 끌던 끝에 정작 피해자 신문은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요. 이유는 이랬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다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가 납치하고 강간하고 인생을 무너뜨려 놓고 마지막까지 자비롭고 매너 있는 신사처럼 굴었던 거예요. 그 위선이야말로 이 사건의 가장 서늘한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정신은 실제로도 무너져 갔어요. 2020년 무렵 그는 교도소 안에서 심각한 조현병 진단을 받아요. 면회를 온 가족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가족이 아니라 가짜 연기자들이라고 주장을 했고 주변 사람들이 악마에게 씌었다는 망상에 시달렸어요. 정부가 자기 몸속에 기계를 심었다면서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죠. 재판 중에는 판사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판사가 아니야. 당신은 루시퍼다. 스스로를 배트맨이자 세상을 통제하는 천재라고 믿었던 변호사의 기괴한 말로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그가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정신이 붕괴됐다고 보고 주립정신병원에서 강제 약물 치료를 받게 했어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죠. 범죄자가 정신질환을 내세워서 벌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은 다시 길어졌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싸움은 2024년에 큰 반전을 맞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의 아메리칸 나이트메어가 전 세계적으로 공개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경찰의 무능함에 분노했고 피해자들을 응원했죠. 이 대중적 지지 속에서 에런과 데니스는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범죄 피해자를 대변하는 옹호자로 나섰고 이를 돕기 위해서 멀러의 흔적을 처음 찾아낸 미스티 수사관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의 경찰서장과 검사들이 다시 힘을 모았죠. 발전한 DNA 기술과 포기하지 않는 수사망이 점점 조여오자 멀러도 결국 깨달았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는 걸요. 결국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그는 그동안 숨겨왔던 미제 사건들을 인정하는 공식 문서에 서명합니다. 1993년 16살 때 폴섬 레이크 텐트에서 저지른 첫 납치와 성폭행. 2009년 스탠퍼드 대학 인근 고급 주택가에서 스판덱스를 입고 벌인 연쇄 침입. 그리고 데니스를 풀어준 직후
낸시의 조롱의 분노에 저질렀던 산 라몬 인질극까지 전부였습니다. 30년 가까이 묻혀있던 한 괴물의 추악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미국 법원은 이 엘리트 범죄자에게 무거운 벌을 내렸습니다. 멀런은 2025년 최종적으로 무려 4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한때 하버드 로스쿨을 누비던 변호사는 이제 애리조나주의 투손 연방교도소에 갇혀서 살아서는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지옥 같은 터널을 통과한 생존자들, 에런과 데니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은 멀러뿐 아니라 자신들을 조롱하고 전 국민적인 사기꾼으로 몰았던 또 다른 가해자, 발레오 경찰국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두 사람의 승리였어요. 그들은 경찰에 끔찍한 2차 가해를 입증했고 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억 원의 배상금을 받아냈어요. 바닥까지 떨어졌던 명예와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악몽과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두 사람은 결국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엘리트 괴물이 만들어낸 지옥을 보란듯이 이겨냈어요. 자, 이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대체 왜 공권력은 범인보다 피해자를 먼저 의심했을까요? 아마도 우리 사회가 무의식 중에 가진 폭력적인 편견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고정관념이요. 데니스가 오두막에서 풀려나 가족품으로 돌아왔을 때 경찰과 언론, 대중은 그녀를 이렇게 비난했어요. 납치됐다가 풀려난 사람치고는 너무 차분하다. 카메라 앞에서 충분히 울고불고 하지 않는다. PTSD를 겪는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늘 눈물바다 속에서 덜덜 떨어야 하고 범죄 현장은 피투성이어야만 진짜 사건이라고 믿는 잔인한 편견이 진짜 피해자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 비극을 만든 또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당시 누구도 진범이 매튜 멀러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버드 로스쿨 졸업장, 해병대 훈장, 억울한 이민자를 구한 인권 변호사라는 타이틀. 우리 사회가 너무 쉽게 열광하고 믿어버리는 완벽한 스펙이었어요. 하지만 멀러는 바로 그 엘리트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자신의 지식과 지능을 철저히 악용했습니다. 그는 법을 잘 알았기에 경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꿰뚫어봤고 심리와 정책을 공부한 머리로 피해자의 공포를 가장 밑바닥까지 무너뜨리는 방법을 계산했죠. 똑똑한 머리와 화려한 학위가 훌륭한 양심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우린 종종 잊습니다. 지식이 만들어낸 오만한 괴물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시켰지만 끝까지 서로의 진실을 믿었던 두 사람의 사랑은 살아남았어요. 그것이 이 사건이 남긴 가장 다행스럽고 가장 진짜에 가까운 결말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